하지만 여기 지금 EBS 통합학 책으로 나온 거는 뭐 당뇨병하고 통풍 그 정도만 나와 있는데 고혈압이랄지 고지혈증도 대사성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당뇨병은 혈당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죠.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 조절 기능에. 항상 일정한 수준에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든 밥을 많이 못 먹었든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이 한 0.1% 정도의 농도로 유지되도록 조절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관련 있는 호르몬이 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 덕분에 조절이 됩니다. 우리가 호르몬 단어를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배워지게 될 거예요. 혈당 조절하는 그 영양들은. 그런데 그게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혈당을 낮춰주는. 밥을 많이 식후에 그러니까 분비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간이나 근육이나 근육세포에 여분의 포도당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걔네들을 이렇게 일정 수준을 간 근육에 세이빙 해주는 거죠. 얘가 단당류면 단당류가 아닌 좀 다당류. 글리코젠으로 저장해주는 형태입니다. 글리코젠으로 이렇게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글리코젠의 합성량이 늘어나는 것이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혈액에는 일정 수준의 포도당만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혈액 자체에는. 밥을 많이 먹은 직후든 그 나중이든 일정 수준만 돌아다녀야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원을 공급한다거나 또는 포도당이 너무 혈액 안에 많이 돌아다니면 혈액의 점도가 약간 뭐라 해야지 쫀득쫀득? 그래서 점성이 너무 높아져서 혈액순환의 장애도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포도당이 잘 저장되게끔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근데 그게 조절되지 못하는 건 이 호르몬이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기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자에서 생성이 돼. 생성은 이자에서 되는데 얘 그 표적 기관이 어디냐면 간이야. 간 또는 근육. 간이나 근육세포. 그러니까 표적기관이라는 건 그 간 근육세포에서만 인슐린을 인지할 수 있는 인슐린이 이렇게 별표라는 이 인슐린이 이제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이자라는 상속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서 가다가 얘가 별표를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간 근육세포에만 이 인슐린을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뭐가 있어서 수용체가 있어서 그지? 간 근육에 인슐린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서 얘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포도당을 더 많이 통과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막단백질의 기능으로 포도당이 많이 저장이 되는 거야. 간 근육에. 그러니까 인슐린과 인슐린을 인지하는 수용체가 제때 잘 기능을 해주니까 저장이 잘 되는 형태인 거죠. 되죠?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 두 종류의 당뇨병이 있어요. 하나는 자, 뭐 어디에서 나름 잘 만들어줘. 이자 자체에서 인슐린을 생성은 잘해. 인슐린이 생성이 아주 잘 된단 말이야. 잘 되고 기능을 잘 하는데 근데 그 인슐린을 인식하는 어디에서 수용체가 간이나 근육세포의 수용체가 이 수용체를 만들게 해주는 유전 정보의 잘못됨 유전정보의 의해 수용체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슐린 만들지만 얘가 어때? 기능 못하는 거지. 이런 식의 당뇨도 있고요. 이걸 우린 2형 당뇨라고 합니다. 2형 당뇨. 수용체 이상. 그죠? 인슐린 합성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만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당뇨는 이자 자체에서 식후에 인슐린이 잘 높아져야 되는데 이자에서 인슐린 합성이 늘어나지 않는 거. 합성이 안 되는 거. 나이가 들수록 이자의 그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세포의 노후화 때문에 안 만들어져 버려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때 혈당량이 낮아지는 역할이 잘 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건 2형 당뇨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 같은 자료를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어떤 당뇨병의 형태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형 당뇨랑 2형 당뇨에 대한 생각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자에는 그 혈당량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주는 것과 관련된 여러 등등등 있는데 거기 있는 세포 덩어리 중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합성된다는 거
베타 세포가 이상이 생겨서 인슐린 합성이 안 되는 걸. 그거 우리는 당뇨. 근데 인슐린은 잘 만들어지지만 인슐린을 인지하는 수용체에서 걔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 그것도 당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이제 식후에 많은 포도당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네프론이라고 하는 배설기관에서 나는 제흡수를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너무 많은 양이 막 휩쓸려 돌아다니다 보니 막 많이 빠져버려서 오줌을 통해 포도당이 버려지는 게 그게 당뇨병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통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바람만 스쳐도 뭔가 아픈 것 같다라는 그래서 그걸 따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관절이랄지 여기에 염증이 생겨버린 거야. 왜 염증이 생기는 거냐면 요 산이라고 하는 거. 자, 통풍. 요 산은 질소를 포함한 질소성 노폐물이에요. 질소성 노폐물. 우리 몸에서도 일부는 만들어집니다. 대체적으로 포유류는 요소라고 하는 물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버려질 수 있는 형태로 우리 몸 바깥으로 많이 버려지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요산은 너무 많은 질소를 포함한 음식물을 섭취를 한 거야. 예전에 김종국도 한번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통풍이야. 그러니까 김종국이 만들어낸 그 뭐 이렇게 근육들이 보통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남자들이 막 이렇게 헬창 되고 싶어라 할 때 빨리 뭔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제 같은 걸 많이 먹어요. 단백질 보조제, 프로테인. 근데 그게 솔직히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긴급하게 금박적으로 합성그 프로테인 함량을 높이는 형태이고 이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의 함량의 차이를 영향도 많이 주다 보니까 교란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로 운동을 하고 싶다, 길게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김종국처럼 실제 닭 가슴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섭취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보조제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가루 떠먹듯이 이런 합성제대로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김종국도 너무 많이 먹은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은 닭가슴살을 먹었을 거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함량이 탄수화물보다, 그러니까 극도로 탄수화물은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서 이렇게 제일 먼저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긴 쓰지만 여분의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지방량은 좀 줄이고 싶은데 근력은 높이고 싶을 때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닭가슴살 같은 걸 되게 많이 먹었겠지. 덕분에 잘 커졌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질소성 노폐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많이 질소를 포함한 영양물질을 주로 에너지로 많이 사용했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유독 되게 많이 만들어졌겠지. 그러다 보니 요소의 형태로도 나가겠지만 요산의 형태로 만들어졌던 이 아이들이 거의 이제 약간 콩팥에 축적된다거나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염증처럼 쌓여가지고 관절에 어떤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통풍입니다. 혈액 속에 요산 수치가 너무 높아서 콩팥이나 방광이랄지 관절에 요산이 침착되어서 콩팥에 요로 결석이나 요산 결석이 생겨서 바람만 불어도 약간 통증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산의 과잉 생산이나 또는 요산의 배설 감소와 같은 요산 대사 이상이 온 거고요. 그래서 식습관의 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안 되면 이제 이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수술을 한다거나 내과적인 방법들을 취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풍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고혈압은 혈관의 압력이 높아진 거죠. 혈관에 어느 정도 혈관벽에 혈액이 이제 움직이면서 혈관벽을 밀치는 압력이 혈압인 건데 고지혈증이 같이 동반될 수 있어요. 이 혈관벽에 지용성의 이런 물질들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혈관벽이 좁아져서 그래서 고혈압이 나이가 들수록 같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혈압이 좀 높아지면 머리도 계속 띵하고 아프고 라고 하는 이제 두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동반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를 들어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되게 이제 혈압이 좀 저혈압이었는데 이 혈압이 약간 안 잡혀. 어떨 때 보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막 심장만 많이 뛰는 것 같고 머리가 아프시고 근데 그건 표면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 겉으로 뭐 피가 흐른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느껴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되게 내과적인 질환의 경우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나이가 들수록 생겨서 계속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증상으로 가는 거 이런 게 대사성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지혈증, 내가 이제 지용성 물질들의 분해가 잘 안 된다. 고지혈증이 유발이 돼서 그런 지용성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혈관에 많이 끼다 보면 동시에 혈압이 높아지는 형태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동맥경화 현상들이 유발이 돼서 고혈압의 증상이 계속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맥경화는 동맥이 말 그대로 약간 단단해져서 이 혈관벽이 좁아지는 걸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대사성 질환의 하나 되겠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건강관리 하시고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마시고 뭐 적당하게 단백질도 섭취하시고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70페이지에 에너지 균형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에너지를 골고루 균형감 있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는 주영양소, 부영양소를 둘 다 필요로 합니다. 주영양소라고 하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죠? 부영양소라고 하는 건 킬로칼로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몸을 우리 몸의 구성을 보조한다거나 등등등 내 몸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바이타민은 특히나 우리 몸의 보조 효소들로 작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이타민도 어느 정도 섭취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대사량에서 나오는데, 자, 내가 잠만 자도 사용하는 내 모든 세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대사량을 일일 대사량이라고 해요. 일일 대사량. 내가 기본적으로 잠만 자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기본적으로 소비해주는 에너지의 양들, 일일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으로 잠만 자도 필요한 거기에, 자, 미안합니다. 기초대사량을 일일 대사량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기초대사량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제가 오늘 잠을 좀 설쳐가지고 지금 정신이 나가 있나 봐요. 자, 기초대사량이 내가 내 세포가 활동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생존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필요한, 기본적으로 소비해줘야 되는 대사량인 거고, 거기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뭐 독서를 2시간 했다, 뭐 잠을 3시간 잤다, 뭐 그러면 그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소비된 에너지가 있거든. 그것들을 다 합산한 거. 시간과 그것들이 시간당 얼마의 에너지를 쓰는지를 다 합산한 거. 이게 활동대사량. 오케이? 거기에 내가 밥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걸 섭취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음식을 섭취할 때 섭취 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합한 것이 일일 대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일 대사량. 하루 동안 나라고 하는 내 체중을 가지고 있는 그 객체가, 그러니까 1kg당 얼마를 써요 라고 하는 걸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체중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뭐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약간 그런 것들의 형태로 가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 안 나와있네. 양아치처럼 계산 문제를 막 해서 얼마 계산 맞냐라고 물어보는 형태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 간혹 여기에 내신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때 가서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줄게. 킬로그램 수치당 시간당을 고려해야 되니까 시간도 고려하고 킬로그램도 고려하게끔 해서 체크를 하십니다. 당연히 영양소의 섭취와 여러 가지 균형들 나와 있는데 내가 먹은 것보다 소비하는 게 더 적다. 그러면 살이 찌겠지. 그지? 난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먹은 게 더 적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걸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지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1쪽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채워보시고 그 사이에 있는 문제는 이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풀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칠판 지는 사이에 71쪽을 한번 완성해볼래요? 자, 영양소 검출 방법. 주 영양소, 모든 영양소 정도는 아니지만 주로 많이 나오는 영양소들 중에 영양소를 검출하는 지시약이 있었는데 외워두면 좋습니다. 여기 단어를 할 때 녹말이 그 음식물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반응을 할 수 있냐면 아이오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기억이 어렴풋하게 날 겁니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어서 확인을 하면 그럼 얘 자체 색깔은 옅은 갈색이야. 옅은 갈색인데 녹말하고 만나잖아? 그러면 색깔이 뭐로 바뀌냐. 자, 우리 여기 화이트보드지만 보드 아니라 그 녹색 칠판 있죠? 그래서 칠판 비슷한 색깔이 청남색. 네, 그래서 청남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안옥청으로 외워두시면 좋죠. 안옥청. 자, 네, 녹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포도당도 있어요. 녹말은 사이즈가 큰 다당류, 포도당은 단당류. 그럼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 근데
정확하게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당류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엿당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엿당, 이당류도. 그래서 베네딕트라고 하는 용액이 있습니다. 베네딕트 용액은 원래 색깔 자체가 약간 푸른색입니다. 푸른색을 띠고 있었던 이 용액인데 얘가 포도당, 엿당 같은 그런 단당류들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원래 색깔이 얘가 푸른색이었거든. 근데 전혀 다른 색깔로 바뀌지. 황적색으로. 근데 얘는 반드시 이걸 확인할 때, 이런 실험을 할 때 가열하는 과정을 반드시 수행해줘야 돼. 네. 너무 반응이 천천히 나니까 가열 과정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 자, 녹말 포도당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지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네, 지방은 고체 지방 같은 경우는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조금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표면적이 조금 가까워져 있는 이제 유기용매에다가 좀 녹여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수단3라고 하는 용액이 있어요. 수단3, 수단3용액. 원래 얘 자체가 붉은색이었어요. 근데 지방하고 만나면 색깔이 조금 붉어집니다. 자, 붉어졌던 게 옅어져. 그래서 우린 그걸 선홍색을 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우게끔 할 때 선생님은 수지가 선봤어요 라고 외워버려. 수지선. 수단3, 지방, 선홍색. 그 다음에 포배황, 포도당, 베네딕트, 황적색 포배황. 오케이? 그 다음에 뷰담보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BBB라고 외워도 돼요. 단백질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무슨 용액을 사용하냐면, 자, 뷰린 용액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뷰린 용액은 두 개의 용액의 혼합 용액이에요. 1% 수산화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네. 미안. 1% 황산구리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하고 5%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섞어준 거야. 수용액들. 오케이. 그래서 이 용액은 원래 색깔이 푸른색이었어. 왜냐면 구리온이 수용액에 녹아있게 되면 푸른 색깔을 띠게 되잖아. 오케이? 원래 얘가 푸른색이었는데 다른 물질하고는 반응했을 때 색깔이 그렇게 안 바뀌는데 뭐만 단백질하고만 만났었을 때 색깔이 뭐로 바뀌어? 보라색으로 바뀌어. 보라색. 그래서 저 가운데 비읍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단백질의 비읍, 뷰렛의 비읍, 보라색의 비읍 해가지고 BBB로 기억해도 되고, 또는 뷰담보로 기억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중2 때 했던 기억이 나죠?